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 쉽게 녹아들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모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어떻게 큰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여행했던 캐나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서양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아르곤이에요. 제 피부색은 글을 작성할 땐 아무런 단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르죠. 특히 캐나다 내에서도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은 심하지만 유럽으로 나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간 후 더욱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위축된 마음으로 항상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흑인이 아니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로 갔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어요. 흑인이 없는 건 당연하고 자주 보던 백인도 없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은 물론이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차별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 긴장했죠. 유럽에서의 경험과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차별로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 내에서도 사실 인종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죠.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과잉 진압을 받는 경우 또는 불합리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아직도 드물지만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건 유럽으로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유럽 여행을 하며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맛집을 검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먹어보라는 음식점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식 나오는 시간이 너무 늦었죠. 바쁜 시간도 아니었어요. 음식점 내부에는 저 이외에 몇 테이블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온 테이블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뒤늦게 온 테이블의 음식들이 모두 나온 뒤 제 음식이 나왔으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는 전 여행 첫날부터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했어요. 서비스가 늦는 건 그나마 귀여운 상황이었죠. 몇몇 음식점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빈자리가 뻔히 입구에서부터 보이는데 모두 예약 좌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제 뒤에 백인들이 들어갈 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좌석이라면 테이블 위에 예약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자리를 안내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흑인인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는 게 싫었을 뿐이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1인이 앉는 자리가 없어 뒤쪽에 여러 명이 앉는 자리에 앉고 싶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넓은 자리에 가방을 놓거나 한 사람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백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제 눈을 응시하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앉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전 혼잡한 버스가 아니어도 서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물지만 캐나다 내에서도 익숙한 풍경이라 슬프게도 제가 받는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답니다. 정말 슬프게도요. 프랑스인이 지나가는 거리를 걷다가 알 수 없는 프랑스어로 모욕을 받기도 했어요. 저를 모욕한다는 말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도록 저를 보며 저를 놀리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백인 남자 옆에는 백인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근거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으로 절 쳐다봤어요. 어디라도 숨고 싶었지만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 그럴 수 없었죠.
안 좋은 일들은 몰아서 생긴다는 말은 캐나다 내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그랬거든요. 놀림거리가 된 것처럼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오자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가 흑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해요. 택시기사에게 승차 거부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요. 돈이 되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예요.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 저에게 생기고 말았답니다. 진절머리가 났어요.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기분 전환을 할 겸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면 지인들에게 여행 다녀온 선물도 전해줄 겸 말이에요. 기분 좋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도 발견했죠. 전시되어 있는 옷 중 제 사이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까지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던 점원은 갑자기 바빠진 것처럼 굴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물건을 찾는 것 같은 신용을 했죠. 전 제 물건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며 제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 번 불렀지만 눈만 마주칠 뿐 저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기분을 풀고 싶어 쇼핑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 여행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항상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여행하는 내내 저에게 벌어졌죠.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슬프게도 캐나다가 안전한 곳은 아니고 차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집이 있고 제 직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전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캐나다 내로 돌아온다고 한 듯 드라마틱하게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죠. 캐나다나 유럽이 흑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과거 인종차별이 발생했던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은 젊은 세대에게도 전달되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고방식은 자신들의 문화라 생각하고 보존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죠. 결국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꾸자는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저같이 인종차별을 겪으셨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지만 혼자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캐나다 내에 많은 인식이 변해서 몇 년 전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 한국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흥미롭게 들렸거든요. 사실 캐나다나 유럽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러 민족들이 뒤섞이면서 생긴 문화니까요. 캐나다 내의 백인들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아세요? 백인들에게도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느 계열의 백인이냐는 것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피부색이 하얗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할 일인데 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캐나다나 유럽 내 인종차별이 지속되는데 한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그런 부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기했죠. 그리고 궁금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전 또다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평생을 익숙하게 무시당하고 적당히 배척당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캐나다나 유럽보다 덜한 부분은 있겠지 정도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좋았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한국의 인천공항 앞에는 많은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부른 택시처럼 제가 별도로 부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탑승했죠. 제가 앉자마자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물어왔어요. 영어로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저를 쳐다보며 어디라는 짧은 영단어를 말했을 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제 피부색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유럽에서 제가 직접 겪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택시를 탑승하면 내리라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승차 거부가 되기 싫으니 가까운 거리에 다시 내려준다고 말하죠. 다른 차를 타라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택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하고 조심스레 운전해 제가 예약한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에선 종종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택시가 있어도 거칠게 운전해서 가는 내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택시를 자주 이용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탈 수 없다는 게 참 웃긴 점이죠. 그렇게 한국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할 때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통 흑인이라면 제일 안 좋은 방을 주거나 숙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안내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가 여행이 활발한 계절이 아니라 좋은 방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전 정말 저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냐며 몇 번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났거나 비싼 돈을 주고 정말 괜찮은 방을 예약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30년을 살았지만 캐나다나 유럽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숙소 주인은 담담했어요. 비수기라 어차피 남는 방이니 좀 더 좋은 방에서 머물다 가라는 게 전부였죠. 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도착해 한국 사람을 마주한 건 택시기사와 숙소 주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제 피부색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기사는 자기 일에 충실했고 숙소 주인은 제가 더 편하게 머물길 바라는 것이 전부였죠.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 한국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선 내 피부색이 문제가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어느 식당을 가는 게 좋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적 행동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거나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한다면 굳이 좋은 식당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온전히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유명한 곳들도 가보고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절 거부하는 곳은 없었죠. 근데 당황하는 기색은 종종 보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제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영어를 못하더라도 핸드폰을 이용해 번역기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메뉴판에 영어 안내가 없고 식당 주인이 나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랐죠. 하지만 어떻게든 음식을 주문하면 빠르게 나오고 부족한 걸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늘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말만 통하지 않을 뿐 제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거나 부족한 양을 받거나 문 앞에서 거절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더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행기표를 며칠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도중 계단에서 굴렀어요. 들뜬 마음에 계단을 제대로 못 보고 걸었거든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건 아니지만 금이 갔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어요. 팔을 고정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에 지지대를 풀 때까지 한국에 머물기로 했죠. 한국에서 팔을 다쳤으니 한국에서 고치고 간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팔을 고정한 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있던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바람도 선선했고 지하철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왔거든요. 익숙하게 탑승하고 빈자리를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전 당황했죠. 제가 이미 지하철에 탑승했기 때문에 문은 닫혔어요. 내리려고 그 한국인 남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인 남자는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가보던 책을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처음 도착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드디어 경험하는구나 싶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창피함을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피부색이 조금 더 검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 제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피하는 한국인 남자를 보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하는 씁쓸함도 느꼈어요. 수치심으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자리를 지나 다른 칸으로 가려고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인 남자가 일어섰던 곳 옆에 서 있던 한국 여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전 당황했죠. 한국인 남자가 절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도 모자라 한국인 여성에게 이유도 없이 신체 접촉을 당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죠. 저도 모르게 한 소리를 해줄 생각으로 한국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한국인 여자가 빈자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눈치 같았죠. 그제서야 전체가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리를 양보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눈엔 불편하고 아픈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당연하게 빈자리에 제가 앉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절 쳐다봐서 저도 모르게 빈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노인이나 저처럼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어린아이나 임산부 같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어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익숙하다는 것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를 흑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저의 아픈 팔까지 걱정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오해했던 부분들이 미안하게 생각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민족을 배척하기 쉬운데 그런 편견 없이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니까요. 앞으로 제 남은 생애 여행지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만 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양에는 없는 한국의 따뜻한 정 때문에 감동을 받고 돌아간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서양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지금도 시골이나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 이 캐나다 여성은 한국에 왔을 때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은 피부색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대우해줬고 그 결과 그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유일한 여행지로 선택하는 결심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만큼은 인종차별에 상처받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보거스 씨. 좌절과 절망의 순간 그에게 나타난 영웅 같은 존재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보거스 씨는 대사관으로 파견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외교관입니다. 말단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보거스 씨는 7살짜리 어린 아들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어 주한 프랑스 대사관으로 발령받아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온 첫 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져 지금은 30살이지만 벌써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외교관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죠. 그리고 첫 근무지로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역 근처 오피스텔에 외교관 숙소가 있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굉장히 번화한 서울역 부근에 거주하는 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없는 게 없고 휴일에 어디든지 이동을 하려고 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한가운데에 거주하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프랑스에서도 이런 대도시에는 살아보지 못해서 프랑스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시골에서만 살아온 아들. 시몽에게도 도시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시골에서는 아이가 마음껏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도 딱히 우려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 집들이 다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고 특히 프랑스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창 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는지 마치 미어캣처럼 꼼꼼하게 동네의 실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보이지 않아도 창가에 앉아 계시는 아무 할머니께 여쭤보면 어디로 갔다더라 하는 답변이 즉각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동네에서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늘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프랑스의 시골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서울같이 큰 도심권에서는 이런 할머니의 눈초리 같은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서울에 살아보니 저도 옆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놀이터 같이 집 앞에 나갈 때마다 아내가 항상 같이 나가서 지켜보곤 했죠. 그리고 제 아내가 특히 유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다른 부모들도 저희와 같이 아이들이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 시몽에게 명동의 길거리를 구경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에서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두 곳에서 누가 더 화려한지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어른이 된 저와 아내도 그런 모습이 신기하고 멋져서 감탄을 자아냈을 정도이니 아이는 오죽했을까요? 서울 시내 구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의 시골 모습도 구경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이번 주말에 한국 시골 구경해 보러 갈까? 라고 말을 꺼냈다가는 당장이고 삐져버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를 좋아하더군요. 거의 주말마다 도심권 위주로 구경을 다녔습니다. 역시나 정적인 시골의 모습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도시의 화려하고 복잡한 모습이 자극을 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게 해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많은 육아 서적을 찾아봤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 결과를 뒤집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시골에 사는 아이가 도시에 사는 아이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흔히 알던 이야기가 이제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해서 꼭 시골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잠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시몽을 지켜보다가 아내가 잠깐 전화를 받는 동안에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죠. 아내 말로는 정말 잠깐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걸 알아차리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혼자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구 1000만의 광역권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혼자 찾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몽이 없어졌다는 전화에 저도 깜짝 놀라서 온갖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시몽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진 상태였죠. 대사관 동료 요한나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경찰에 신고해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한국어가 많이 유창한 요한나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주었고 3분 정도 지났을까? 한국 경찰차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경찰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시몽의 사진과 인상착의 같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어본 뒤 경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저희와 같이 현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찾아볼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저들이 과연 성의 있게 찾아줄까 의문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교관 자격으로 한국에 온 것이니 더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생각도 들더군요.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 실종팀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난 후에 빠르게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시몽이 명동 쪽으로 걸어간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이 되었다니 놀라긴 했습니다.
프랑스의 공무원들은 꼼꼼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반면에 굉장히 일처리가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화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려운데 평소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일처리 속도는 정말 감탄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장 저와 아내는 명동 쪽으로 향했고 저를 도와주던 유한나는 먼저 뛰어가서 찾아보겠다며 앞서갔습니다. 저도 재빠르게 저희 대사관 단체 대화방에 시몽이 명동거리 쪽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대사관 직원들이 명동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나와서 수십 명이 명동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일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시몽을 봤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경찰들은 CCTV를 보고 명동 쪽으로 갔다고만 한 뒤로는 연락 한 번 안 주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를 했던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찾고는 있는 거냐 다그치듯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한테 일단 진정하시라며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이야기했습니다. 침착한 말투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할 뿐 대화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화가 났습니다. 거리에서 찾고 있다는 말도 거짓말 같고 프랑스 경찰들처럼 대충 일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곤 했죠. 명동거리를 돌아다니 마주친 요한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요한나는 한국 경찰도 열심히 찾아보는 중일 거라며 씩씩대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CCTV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지만 한국은 동선 추적이나 의심 가는 핵심 구역 위주로 탐문 수사를 하니 조금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 정도 더 흘렀을까 아까 통화했던 한국인 경찰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빨리 아내와 동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아이는 명동거리에서 한참 떨어진 인사동 부근의 오락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경찰들은 CCTV로 동선 추적을 했던 것이고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색을 하고 있던 것이라 명동거리에만 몰려있던 저와 대사관 직원들의 눈에는 경찰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2시간이 안 되어 아이가 그곳까지 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또 찾아낸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락실 같이 음침한 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던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인 경찰관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게임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나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는 채로 말이죠. 만약 여기가 유럽이었다면 이런 곳에 아이 혼자 있는 그 자체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빨리 아이를 찾아주신 경찰분들께 화를 냈던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성급하게 그분들께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하니 오히려 경찰분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밝혔던지 그렇지 않던지 한국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 오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프랑스의 근대화 역사가 깊고 물론 한국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뭔가는 프랑스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업무 처리 속도에 놀라웠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과학적인 실종 수사를 통해서 역시나 한국스러운 속도로 아이를 찾아준 것들이 종합되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프랑스보다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난 월요일 대사관님께서도 주말에 있던 일들을 알고 계셨고 동대문 경찰서에 감사 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발행하는 감사장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대문 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최초 신고 접수가 되었고 발견지인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까지 2개의 관서가 협동하여 실종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인데요. 프랑스에서는 2개의 관서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협력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2장의 감사장을 만들어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달리 물질적인 선물을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희는 감사장을 드리는 것만이 최선의 노력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드린 감사장과 당시에 있었던 일이 한국의 안전행정부까지 소식이 들어갔고 그 경찰들은 더 큰 상을 받았다는 뒷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그분들이 받은 상이 나중에 승진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경찰관이 대사관을 통해 전화 연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은 먼저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일로 실종팀 인원 1명을 더 증원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이 일을 적극 알려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실종팀이 하는 일이 고위직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얼마나 빠르게 실종자를 찾는 게 중요한지 고위직 상관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분명히 시간이 단축될 거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겪은 일 때문에 또 다른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저 또한 기쁘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앞으로 다시는 아이를 눈앞에서 놓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 때마다 스마트워치를 채워주고 위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또한 도시 곳곳 촘촘하게 설치된 와이파이가 많고 신뢰도 높은 GPS 값을 가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인들도 프랑스 대사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로 체계화된 한국의 시스템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영국인 여성으로 이 전문가로서 회사의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자면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물론 열정과 전문성도 갖췄다고 자신하네요. 오늘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제가 한국인들의 인심과 한국의 발전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를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아마 이 글을 영국인 분들이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한국하면 전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그들은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 좁은 땅덩어리의 불안정한 정세로 대표되는 나라죠. 그리고 다음에 떠오르는 건 아마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라는 거라고 살짝 예측해 볼게요. 아무리 중국보다는 K-팝과 독특한 한류 열풍으로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거에 제가 보기엔 그저 생김새와 비슷한 국민성을 가진 약소국에 불과했던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파견된 중국인 동료가 너무 무례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국행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 한 중국인 직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경력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난 이 전문가로 회사의 글로벌 업무를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기에 저는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 또한 기술 발전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례해요. 협력이라는 건 눈 뜨고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는 완전히 저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했어요.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소통 방식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팀 내부는 완전 긴장이 팽팽해졌고 저도 그 중국 직원을 마주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 업무라는 게 당연히 완벽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피드백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인은 제가 약간의 피드백만 말해도 그걸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여 막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바람에 그런 공개적 망신이 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날들만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화끈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피드백을 요청했다고 저에게 악감정이 쌓였는지
프로젝트 계획 발표 중에 완전 저보고 비현실적인 꿈만 꾸는 여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살면서 2번은 보기 힘든 그런 무례한 중국인 직원이 그 나라에서 배운 사람에 속한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한 사람의 중국인뿐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래머 중국인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역시 실력으로 매우 찬사를 받아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퇴사는 협업이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저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소리 지르며 내세우는 행동은 믿을 수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 중국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마감기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혼자 코드를 건드려버려 변경시켜 팀 전체가 들썩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버럭 화를 내고 회의 중에도 자기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해서 엄청나게 눈초리를 받았는데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신기했어요. 완전 팀 분위기를 망치려고 파견된 사람들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무례한 모욕과 인종비하를 던지는 건 물론인데 진짜 무례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는 팀워크와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저도 그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동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번 다시 상대하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제가 동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죠. 저희 회사가 한국 회사와의 협력을 위해 저를 한국으로 파견해 버리기로 통보한 거예요. 저는 너무 좌절했죠. 물론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지만 중국인 직원에게서 당한 게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에게서 또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낯선 환경과 문화 속으로 뛰어드는 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저 동아시아 사람들 냄새 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인 직원은 진짜 냄새가 났어요. 몇 달은 안 씻는 그런 역한 냄새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저 속이 부글거려요. 그래도 회사가 그렇게 통보를 한 이상 제가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제 경력의 한 줄을 늘리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완전 전쟁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제 얼굴은 우울했어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옮긴 한국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몇 시간의 비행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했어요. 공항 하나는 정말 엄청나게 현대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가끔 파견하러 다니면서 세계의 공항을 경험했지만 인천공항의 청결과 첨단 기술들, 현대적인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은 단연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어찌 저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있어 한국의 수도 서울로 순조롭게 향하게 되었어요. 파견으로 온 만큼 머물 곳이 확실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향했네요. 그런데 막차 밖으로 서울을 구경하는데 공항만큼이나 너무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교통의 흐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분단국이고 불안한 나라라고 한국을 생각했는데 높이 솟은 빌딩들과 계획적으로 잘 조직된 도시의 풍경들이 너무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한국이 후진국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더 큰 충격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그렇게 도착한 제 숙소는 한국인 직원들의 저에 대한 공경의 표시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닥엔 먼지 한 톨 없었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한국의 와이파이 말이에요. 저는 슬슬 미리 건네받은 한국 유심으로 갈아 끼워서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고 순조로웠어요. 영국에 있는 제 동료와 인터넷 통화를 해도 이렇게 원활할 수가 있을까요? 제 입에서 한국의 인터넷 기술의 연신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와 대충 전화를 끊고 동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와이파이 반응 속도가 제 뇌보다 빠르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동안 머리가 못 따라가서 그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와이파이 시스템도 꽤 신기했어요. 서울의 거의 모든 혹은 모든 지하철역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정말 끊김없는 통신망이 설치된 것이 한국의 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신기했던 게 지하철 역사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도 가능해서 한동안 그 기계를 가지고 놀았네요. 그리고 정말 통신망들이 빠른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이라서 끊기거나 버벅거리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스마트폰 결제 기술도 발전되어 있는 게 한국의 상점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매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요. 음식점이나 상점들에서도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시도해 보면서 느낀 건데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 놀래서 사람들한테 물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보 악용과 해킹 위험이 크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웃더라고요. 한국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 저희의 복잡하고 느린 것에 비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보안성과 효율성은 2번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저는 결제 시스템들에 대해 기술과 보안 위주로 생각했는데 한국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중점적으로 보면서도 장점들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에요. 한국의 앱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직원들의 일을 대하는 외국인 파견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중국인 직원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와 정반대여서 한국 사람들은 저를 놀라게 하였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한국의 스타트업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직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의 이름은 천수였어요. 그 직원은 제가 들어간 프로젝트 팀의 개발자였어요. 완전 중국인들 때문에 동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떨고 있는 저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죠. 그런데 그 천수 씨가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한국 문화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직원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항상 친절하게 웃으며 제 질문에 답해주는 건 물론 제가 묻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의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되어오고 있었는데 기술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쓰는데 집중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가 등장했지만 딱 그렇다 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제 해결책을 제시했고 천수 씨가 완전 극찬을 하면서 팀원들을 설득시켜 주셔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팀 내에서 제 위치가 높아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천수 씨는 한국의 업무 문화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제 회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던 회의록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친절도 돋보였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의 중재자라 불리는 다른 남성분이 또 있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회사에 오면서 한국인들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려 능력에 극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땐 그 남성분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거나 각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의견을 한데 모아주곤 했죠. 모두가 동의할 의견책을 어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지 저는 그의 지도력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 해결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기업에서 만난 유능한 인재가 벌써 2이나 되네요. 그리고 그분 역시 제 업무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해 저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면서 제 의견을 경청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영어 소통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통역사가 붙을 필요도 없었던 건 물론이죠. 한국인들은 정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에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국 회사 생활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드리려 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날, 저는 일을 쉬는 날에 혼자 명동에 방문했는데요. 그 청결하고 잘 정돈된 거리를 걷던 중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하필이면 휴대폰 전화기가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길을 찾아야 하고 전화도 해야 하는데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참을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더니 한 젊은 한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두서없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고 휴대폰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다는 걸요. 그랬더니 그녀는 한 카페로 저를 안내하고 직원과 무어라 소통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어서 제 휴대폰이 켜지도록 도왔어요. 저는 많이 놀랐던 게 어떻게 처음 보는, 심지어 외국인에게 자신의 배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한두 푼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들고 도망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듯 한국인 직원과 행인의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제가 충전을 했는데 그녀는 저를 보채지도 않고 눈치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돌려드리려고 했는데도 충분하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려다준 젊은 여성분은 제 앞에 앉아 카페 음료를 2잔 놓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사겠다고 그녀를 만류했지만 한국에 온 방문객이니 그녀가 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는 중 저는 궁금해져서 물었죠. 저를 어떻게 도와주게 되었냐고 하는 제 질문에 그녀는 곤란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녀의 직업이 혹시 관련직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짓더니 단순한 회사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외국인들을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것과 함께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제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에 후회하면서요. 그리고 중국인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제 의견을 매우 경청해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고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항상 건네며 너무나도 친절했죠. 그녀는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저는 친구가 생긴 기분에 매우 기뻐 흔쾌히 전해주었습니다. 왜인지 그녀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자 그녀는 저에게 데려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뒤를 따랐고 저희는 한 가게 앞에 멈춰섰는데 그곳은 한국의 기념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파는 상점이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었는데 가격이 선뜻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비싸서 살짝 고민하고 있었네요. 저는 사실 너무 알뜰하고 절약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는 흔쾌히 그 물건을 집어 계산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도 그게 마음에 들었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선물 포장을 해주었고 저에게 건네주었죠. 놀라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 있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어떻게 저와 같은 타지인에게 이런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이분들 외에도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인들과의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인들의 공통점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에 깔렸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제 나라인 영국 그 이상으로요. 저는 그녀에게 소개받아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단체 생활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그들과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제 한국 생활은 너무 행복했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 이상인 제 개인의 성장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평생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정말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영구 이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온라인 한국어 교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제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던 거였어요. 그들은 돈을 받지 않고 영상 비디오를 통해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한국어 실력에 너무 행복했어요. 복잡한 문법 또한 그들이 헷갈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땐 인터넷과 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건데 제 한국 친구들은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녀들에게 질문을 수없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보를 알아보며 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